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27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 녹화는요. 평소보다 1시간 가까이 지금 늦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시킹알파 웹사이트가 갑자기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취합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결국 이제서야 마무리를 해서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진행해서 제 시간에 여러분들께 영상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악조건 속에서 시작하는 7월 2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연준은 0.25%포인트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고요. 따라서 기대하고 있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커다란 변동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우존스가 0.23% 올라갔고요. S&P 500은 0.02% 빠졌습니다. 횡보를 한 거죠. 나스닥 역시 0.12% 소폭으로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구성해 놓은 미주온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의 어제 현황을 보시면요. 주가가 전체적으로 0.91%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테크 주식들, 특히 성장주들은 추세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특히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몇 개 보이는데요. 텔라닷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무려 27%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인바이테도 13.39% 추가적으로 올라갔고요. 니오가 플러스 10.58%, 리비안 플러스 7.10, 아이온큐 플러스 6.37, 버진 갤럭틱 플러스 5.69, 그리고 구글이 6% 가까이 급등하는 굉장한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플레이크가 5% 이상 떨어졌고요. 데이터독이 마이너스 4.04, 나비타스 마이너스 3.90,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4%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조비 에비에이션이 3.39%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을 살펴보면요. 구글, 메타 플랫폼, 그리고 애플이 올라갔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구글은 6% 가까이 급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죠. 반면 테슬라는 마이너스 0.35%, 엔비디아 마이너스 0.50, 아마존 마이너스 0.76, 넷플릭스 마이너스 1.18, 마이크로소프트는 3.76%나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요. 어제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연준의 성명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어떤 언급을 해줬는지 이 부분부터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제가 어제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에 올려놓은 떴다 오미주 한글 기사인데요. 이걸 통해서 한번 어제 성명서 내용을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을 보시면요. 연준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추가적으로 인상을 발표하면서 기준금리는 이제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기사의 내용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FOMC, 우리가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죠. 자, FOMC 미팅 위원회는 지난달에 있었던 미팅에서는 금리 인상을 생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무리된 미팅에서는 연방 기준금리 목표 범위,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거죠. 5.25%에서 5.5%까지 상향 조정했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요.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총 525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간 셈이 됩니다. 5.25%포인트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한 셈이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팅에서는요. FOMC 미팅의 투표위원 전원이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찬성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연준은 이전에 발표된 계획에 맞추어서 대차 대조표를 계속 축소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까지 사들인 채권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채권을 이제 다시 판매할 것이다. 그 얘기는 시장에 뿌린 돈을 다시 거두어 들인다. 따라서 이것도 긴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긴축 정책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준은 더 엄격한 신용 조건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말도 했는데
했는데요. 자, 이 얘기는 돈을 빌리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역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연방기금 선물 거래 내역에 따르면요, FOMC 미팅이 이제 9월 달에 또 있는데 그때 금리를 변동 없이 유지할 가능성이 거의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페드 와치가 있잖아요. 페드 와치에 따라도 지금 현재 25 베이시스 포인트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은 20.3%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요, 다음 미팅이 끝나고 나서는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성명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과연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다음 기사를 통해서 이번 기자회견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의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 내용이고요. 일단은 매 미팅에서 나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많았다라고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is possible,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뭐가 가능하냐면요, 연준에서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요, 지금 기준금리를 9월 달에 올릴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다도 아닙니다. 지금 사용된 언어가 올릴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로는 이거는 올릴 가능성이 없다로 들립니다. 자, 여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마디가 덧붙여져 있는데, 데이터가 만약에 원한다면, 자,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잦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CPI 지수가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만약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이거나 전혀 꿈쩍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아마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9월 달에도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한마디 해주는데요, 우리는 메인테인 할 수도 있다, 메인테인은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 해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대로도 기준금리는 굉장히 리스트릭티브하다. 이 얘기는요, 굉장히 제한적이다, 구속력이 있다, 지금 현재 굉장히 경제를 억압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지금도 많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패러그래프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다음 9월 달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Next year, 내년에는요, 연준에서 컷 레이트 할 수 있다, 드디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이제 한마디 덧붙여서 했는데요,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란 쉿은 슈링킹 될 것이다,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제 연준에서 엄청나게 많은 채권을 계속해서 사왔죠. 채권을 산다는 것은요, 돈을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자본을 시장이 풀었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하겠다. 따라서 이게 이미 긴축의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내년에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세틀 다운 되고 있다,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뱅킹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권이 많이 흔들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많이 안정화됐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한마디 덧붙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언급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계속해서 리스트릭티브 할 필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금리를 이렇게 높은 수준에 유지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페드가 레이징 레이트 하는 것을 스탑할 것이다. 언제 스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2%까지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지 않더라도 기준금리 상승은 멈출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요, 목표는 2%다, 인플레이션 무조건 2%까지 가야 된다,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었죠. 자, 그런데 처음으로 2% 가지 않아도 기준금리를 멈출 수 있다, 상승은 적어도 멈출 수 있다, 뭐 떨어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이 꼭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노터블 슬로우 다운, 따라서 경제가 앞으로 좀 눈에 띌 정도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올해 말 정도가 되면
가면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더 이상 리세션을 예측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경제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올해 말이 되면 지금 현재보다도 경제가 조금 더 침체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세션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지금 한 얘기 두 개를 종합해 보면요. 기준금리 상승은 멈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 가면은 인하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리세션은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최상의 시나리오가 지금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연준 의장이 어떻게 보면요. 주식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줬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커팅 레이트,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울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 FOMC에서 올해 컷 레이트 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올해 말까지는요. 적어도 기준금리 인하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이걸 의역을 해보면요.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연준의 기자회견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주식시장은요. 굉장히 많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제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말고도요, 한 가지 호재가 더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을 되지 않았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호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메타 플랫폼즈의 어닝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구글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메타 역시도 굉장히 좋은 어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7% 가까이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신호죠.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닝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죠. 2분기의 갭 EPS는 $2.98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7센트 초과 달성했고요. 매출을 보시면 32빌리언을 썼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성장률이요.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더 좋은 성장률 11%를 기록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970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굉장히 좋은 성적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요. 사용자의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패밀리 데일리 액티브 피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패밀리라는 것은요. 메타 플랫폼즈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에 포함된 사용자의 수를 얘기합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는요. 일단 페이스북이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연동된 메신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스타그램, 마지막으로 왓츠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추가된 트레드가 있는데 트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어닝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고 다음 분기부터 초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모든 사용자의 수를 합치면요. 지금 현재 데일리니까 평균적으로 매일매일 들어와서 사용자는 그 사용자의 수가 무려 3.07이 나왔습니다.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메타의 플랫폼주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작년 대비 무려 7%나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먼슬리 액티브 피플을 보시면 먼슬리 액티브 피플은요. 지금 메타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들어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이 숫자는 3.88빌리언입니다. 38억 8천만 명이잖아요. 자,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80억 명이 조금 넘어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메타 플랫폼즈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전 세계 인구의 약 48%를 넘어섰습니다. 그 얘기는 조만간 한 반 정도로 올라갈 것이다. 이제 트레드도 발표를 했잖아요. 따라서 조만간 이제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이용하는 것이 메타의 상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작년 대비 무려 6%나 성장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다음에는요. 메타가 보유한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서 사용자의 수가 가장 많은 페이스북만 따로 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액티브 유저를 보시면요.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수는 지금 평균적으로 20억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작년 대비 5%나 증가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먼슬리 액티브 유저를 보면요. MAU라고 부르는 건데 3.03 따라서 30억 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수치 역시 작년 대비 3% 이상 증가를 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의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굉장한 숫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ad impression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price per ad가 나오는데요. 자, ad impression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을 이용을 할 때 스크롤 다운 계속하면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광고가 얼마나 많이 뜨는가, 이거를 우리가 im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크롤 다운 하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 때 똑같은 광고가 두 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임프레션으로 계산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광고가 첫 번째 등장한 수, 이거를 임프레션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광고 집행을 할 때 1000번 나오는데 얼마, 이렇게 광고 비용이 책정이 되거든요. 자, 따라서 얼마나 많이 광고가 표시가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price per ad, 한 번의 광고에 얼마의 돈을 지불하는가, 광고 단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2023년 2분기의 실적을 보시면요, 임프레션이 무려 34%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광고가 뜨는 횟수가 엄청나게 많았다,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굉장한 소식은 뭐냐면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지금 16%나 작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변한 거죠. 따라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광고 단가는 작년 대비 16% 줄었다.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광고 단가가 16%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0% 이상 증가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점점 더 많은 광고주들이 페이스북 그리고 다양한 메타의 플랫폼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다. 무려 34%나 광고의 수가 늘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진다. 그 얘기는 광고의 효율성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과 합쳐지면서 메타의 광고 수익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추가적인 정보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출은 11%나 증가하면서 32빌리언을 찍었고요. 반면 비용은 10% 증가했습니다. 자, 따라서 영업이익을 계산해 보면 12% 증가해서 9.39빌리언을 찍었고요. 마지막으로 순이익을 보시면 16%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6% 순이익 증가한 거는요,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그런 호재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마크 저커버그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Year of Efficiency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해가 바로 2023년이다. 따라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매출이 11% 올라갔는데 순이익이 16% 올라간 거는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왜냐면 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매출의 증가는 10%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의 중과 추세는 20%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만큼 이제 비용 절감을 잘 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페이스북은요, 올해부터, 아니죠,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2만 1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을 정리 해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2만 명 넘는 사람을 해고할 때는요, 엄청나게 초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적어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보너스 형식으로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따라서 사람을 해고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순이익이 16% 올라간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이렇게 2만 1000명씩 직원이 줄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쿼터를 보냈다, 이번 분기 실적에 만족한다라고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강력한 인게이지먼트를 보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우리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앱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다, most exciting이니까요, 정말 흥분되는 최고의 신나는 그런 로드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굉장히 멋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I've seen in a while이니까요, 정말 내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정말 엄청난 계획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많은 호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라마2 인공지능이고요. 트레드가 지금 출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릴즈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AI 상품들이 파이프라인 따라서 계속해서 연달아서 출시될 것이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퀘스트 3입니다. 메타버스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퀘스트 3 역시도 이번 가을에 출시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요, 페이스북 그리고 메타는 굉장히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는데요. 다음 분기 매출은 32에서 34.5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분기의 매출이 얼마였죠? 여기 보시면 이번 분기가 32였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다음 분기에 32를 초과하는 34.5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자랑을 했고요. 자, 또한 시장의 전망치는 31.1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을 훨씬 더 초과하는 훌륭한 매출을 다음 분기에 보고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매출만 이렇게 좋을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면서 구조조정을 만들어냈죠. 따라서 초기 비용이 점점 더 줄어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마진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매출뿐만 아니라 순이익은 조금 더 좋은 향상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번에는 메타 어닝콜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등장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어닝콜에도 Year of Efficiency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저커버그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2023년은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두 가지의 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점점 더 강력한, 지금보다 더 강력한 테크 기업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따라서 지출을 완전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곳에는 지출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Financial Result, 따라서 어닝으로 보답하겠다. 앞으로는 실적으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분기에 드디어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만 1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을 레이오프 한 것이 바로 페이스북 메타였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2023년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인플로이들을 스테빌리티를 늘릴 것이다. 안정화시킬 것이다. 이제부터는 피바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기는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한 새로운 AI의 파워 툴, 따라서 앞으로도요, 계속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여기저기 활용을 하면서 스피드를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기를 나는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계속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요, 우리 기업을 as lean as possible 할 것이다. 이 얘기는요, 계속해서 호리호리한, 따라서 군살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Year of Efficiency 끝나지 않았다. 이 상태로 계속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AI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즘 들어서 이제 메타 플랫폼즈의 AI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컨텐츠가요, 대부분 다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 올린 그런 포스팅만 등장을 했는데 요즘에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인공지능이 판단했을 때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컨텐츠가 등장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운영 방법을 바꿨는데요.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의 피드가 점점 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선정한 컨텐츠 그리고 포스팅을 이제 추천을 해주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Overall time spent on the platform, 따라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머무는 시간이요, 무려 7%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따라서 예전에 그냥 친구들이 올린 거 볼 때랑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포스팅을 볼 때랑 이 사용자가 머무는 시간이 7%나 증가했다.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유저의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점점 더 향상되고 있다. 왜냐하면 볼거리가 많아졌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한 번도 보지 못할 포스팅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됐다. 친구가 올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인해서 창출이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요, 특별히 릴즈에서 굉장히 좀 많은 잠재력이 발휘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릴즈라는 것은 그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있는 굉장히 짧은 동영상을 얘기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짧은 동영상은 내 친구가 올린 것보다는 이제 전문적인 크리에이터가 올린 게 훨씬 더 재미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공지능이 어떤 것을 추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릴즈는 디스커버리 엔진의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엔진이 그거죠.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 올렸더라도 나랑 관련이 있는 컨텐츠는 내가 발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툴이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릴즈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매일매일 200빌리언이 플레이가 되고 있다. 자, 이거는요, 지금 10억, 100억, 1000억입니다. 2000억 번 매일매일 플레이가 되는 것이 지금 릴즈다.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합쳐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프로그레스를 보고 있는데 릴즈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많은 수익이 창출되고 있냐면요, Annual Revenue Run Rate를 보시면, 자, 런 레이트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런 레이트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특정 매출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으면요, 과거 1년을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얼마나 매출이 창출될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과거 매출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매출보다 굉장히 현저히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런 레이트를 사용하는
사용합니다. 런 레이트는요, 가장 최근 분기에 곱하기 4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연간 매출을 계산할 때 지금 10빌리언이 나왔다. 자, 그렇게 되면요, 작년 가을에는 3빌리언에 불과했기 때문에 무려 몇 개월 만에 지금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릴즈에서 엄청난 수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릴즈뿐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결과를 높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데 인공지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광고 프로덕트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름은 메타 어드밴티지입니다. 자, 메타 어드밴티지가 지금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냐면 거의 모든 광고주들이 이제 메타를 이용할 때 인공지능이 구동하는 상품을요, 적어도 하나 이상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광고 시장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메타 어드밴티지 말고 또 하나의 상품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메타 라티스입니다. 메타 마티스는 뭐냐면요, 새로운 모델이다. 인공지능 모델인데 이거를 통해서요, 퍼포먼스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봐야겠지만, 이제 광고주들이 접근했을 때 어느 정도의 광고 비용을 지불하면 거기에서 수익을 이만큼 올릴 수 있다, 어느 정도의 클릭이 발생을 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는지 예측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메타는요, 메타 어드밴티지 그리고 새롭게 발표된 메타 라티스를 통해서 많은 광고주들을 흡수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용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프레션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광고주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은 어제 주가가 6%나 상승을 했고요. 메타 역시도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6% 이상 주가가 급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면 4%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속이 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소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어닝의 그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어닝콜이 있었는데요. 어닝콜에 등장한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앞서 나간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냐면요,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AI, 인공지능 쪽에서는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티아 나델라 couldn't help himself. 그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다. 자, 이렇게 주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뭔가를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어닝콜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이 됐는데요. 자, 이 길었던 어닝콜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된 PT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never mind. 자,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지금 4%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는 굉장히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이번 기사에서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나델라가 이야기하기를 마이크로소프트는 largest provider는 아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클라우드 시장의 1위는 아니라는 거죠. 1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존입니다. AWS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하지만 나델라가 얘기하기를 넘버 원인 부분이 있다. 자, 어떤 부분에서 넘버 원이면요, 지금 클라우드 베이스 AI 서비스 쪽에서는 지금 1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아직까지는 작은 분야에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빨리 성장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TSMC의 어닝 결과도 접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TSMC가 어닝을 발표하면서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발생하는 지금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금세 이게 1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전체 시장 점유율은 1위가 아마존이고 우리는 2위에 불과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클라우드 베이스 AI 서비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1등인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무궁무진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관련된 비즈니스가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포지션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 얘기는요,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역이 가능합니다. 자, 최근 몇 달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달렸냐면요,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나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애저에다가 구축을 했잖아요. 자,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들의 고객사를 보시면요,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대기업도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업들 그리고 회사들이요, 이 아마존, 구글 그리고 스타트업을 이용하지 않고 이 애저가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자,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클라우드 말고도 지금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빙이라든지 윈도우에도 인공지능을 접속하면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아직까지는 언클리어하다. 이 얘기는 확신할 수는 없다. 얼마나 많이 매출이 증가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애저를 몇 년 동안 키워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뒤에서 시작을 했다. 따라서 후발주자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클라우드 쪽에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굉장한 그 진보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새로운 워크로드가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새로운 워크로드를 창출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리드다, 1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2등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에 점점 더 새로운 비즈니스를 누가 많이 추구하는가, 이거를 따져보면 애저가 1위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최근 들어서 새로운 로고를 본다. 새로운 로고는 새로운 브랜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즉 고객사를 얘기합니다. 새로운 고객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요, 지금까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을 이용하던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 애저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가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객사들이 애저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새롭게 개발한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델라가 얘기하기를 애널리스트한테 말했는데요, 그가 기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점점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멀지 않은 미래에 아마존을 제치고 클라우드 쪽에 1위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요, 코스트는 줄어들 것이다. 자, 어떤 코스트냐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요, 세일즈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AI 서비스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 고객사들이 알아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확신에 넘치는 이야기를 CEO가 해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기사는요, 앞에 기사를 보시고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아마존을 팔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이번에는 AWS,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기사를 뽑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는요, 계속해서 승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기업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막 시작하는 4차 산업혁명의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율주행도 그렇죠. 로보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한참 멀긴 했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구현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메타버스까지, 그뿐만이 아니죠. 사물 인터넷, 스마트 시티, 또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기술력들은요, 데이터가 바탕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클라우드의 수요에 비해서 다가오는 미래 5년, 10년 이후에는 데이터의 양이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아마존을 팔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야 된다, 이러한 논리는 제가 볼 때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기업이 다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AWS가 이번에 보도되기를 thousands of customer니까요, 수천 개의 고객사가 지금 AI 서비스를 트라이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 제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죠.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유닛이 AWS인데요. 자, 이번에 보도되기를 수천 개의 고객사가 그들이 새롭게 개발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AI 툴은요,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출시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고객사 중에는요, 커다란 기업도 들어갑니다. 소니라든지 라이언에어, 선라이프 같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비슷한 기업들도 아마존의 베드록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아마존의 베드록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4월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출시된 지 지금 3개월밖에 되지 않았죠. 그런데 정말 많은 수천 개의 고객사가 지금 이미 트라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드록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고객사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그거는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들이 필요한 인공지능 모델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버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바로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과 클라우드가 동반 상승하는 거죠. 원래는요,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모이기 위해서는 커다란 서버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이건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하지만 클라우드 상에 이러한 인공지능을 구현하게 되면 전혀 서버에 들어가는 그 초기 비용이 발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게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클라우드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아마존 베드록 같은 경우는 아마존 타이탄과도 연동이 된다,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존 타이탄은 뭐냐면 또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이거 역시도 인공지능을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존 타이탄은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거고요. 베드록이라는 것은 이제 서드 파티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테빌리티 AI, AI21 랩스, 그리고 안톨로픽, 그러니까 다양한 AI 툴을 구축해 놨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적절한 그런 AI 툴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툴이 지금 아마존의 AWS에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은 또한 쇼업했다, 출시했다는 건데요. 새로운 인공지능 툴을 어제 발표를 하나 더 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AWS 헬스 스크라이브라고 부르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생성형 AI가 중심에 들어가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이다. 자,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요, 자동적으로 클리니컬 다큐멘테이션을 만들어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제 의사랑 상담을 할 때 진료 기록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생성형 AI가 지금 툴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이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똑같은 툴을 개발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요, 이러한 서비스는 전무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 진료 기록을 만들어내는 이런 생성형 AI는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단 한 달 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아마존이 동시다발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죠. 이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할 거고요.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AI 툴이 개발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엄청난 잠재력을 세 기업 모두 지니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도 그렇고 이 아마존의 AWS 역시 이 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성장 동력이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년이 지났다, 이제 클라우드는 더 이상 이들의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하는 점점 더 많은 기술력의 등장으로 인해서요,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굉장히 먼다, 엄청난 잠재력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것이 클라우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지금까지 신나게 인공지능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인공지능 얘기만 하다 보면 따분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제가 또 하나 꽂혀있는 테크놀로지가 있잖아요.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SiC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C 반도체는요, 전력 반도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이제 실리콘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실리콘은 Si, 규소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C를 더한 겁니다. 탄화를 시킨 합성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SiC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실리콘 카바이드죠. 자, 그런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는요, 커다란 장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얘기는 낭비되는 에너지, 낭비되는 전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많은 가전제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상품에 드디어 배터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배터리의 성능이 계속해서 좋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특히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내연기관의 차가 드디어 없어지고 대부분의 차가 전기자동차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가장 커다란 핵심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주행을 할 수
수 있는가, 한 번 충전해서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열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SIC의 수요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SIC에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온세미컨덕터인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온세미컨덕터가 이번에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계약의 주체가 누구냐면요, 솔라 매뉴팩처러, 따라서 전기차가 아니라 솔라 태양광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온세미컨덕터의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 애주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거죠. 자, 어떤 좋은 뉴스가 있었냐면 1.95 빌리언이니까요, 거의 20억 달러의 규모가 있는 굉장히 커다란 계약을 따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롱텀이니까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계약이 체결이 된 걸로 나와 있고요. 그 상대는 누구냐면 솔라 인버터 매뉴팩처러. 자, 솔라는 이제 태양광이죠. 그리고 인버터라는 것은 직류를 이제 교류로 바꿔서 운동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솔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기업과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 온세미가 이번에 발표를 하기를 롱텀 계약을 했다. 그리고 그 대상은요, 8 of top 10이니까 자, 10개 솔라 인버터를 만드는 10개의 기업이 있잖아요. 가장 뛰어난 기업 10개죠. 최고의 기업 10개 중에 8개랑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의 독점이다. SIC 쪽에 가장 많은 확장을 하는 기업이 바로 온세미컨덕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온세미의 인텔리전트 파워 테크놀로지, 이게 전력 반도체입니다. 전력 반도체를 이용하게 되면 고객사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에피션시, 에너지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태양광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이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낭비되는 에너지가 적을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는요, 온세미컨덕터를 비롯한 이 실리콘 카바이드를 만드는 기업들은요, 그 고객의 대상이 단순히 전기차에 머무르지 않는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그린 에너지를 추구하는 모든 기업들이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세일즈포스 관련된 뉴스인데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탑 이그제큐티브, 우리가 보통 C 레벨이라고 부르는 경영진입니다. CEO라든지 CFO, COO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들이 지금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좋지 않은 헤드라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을 팔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3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주식을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자, 7월 24일 날 세일즈포스의 CEO인 마크 베니오프가 15,000주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개수는 아니죠. 그 금액은 224달러에서 227달러의 거래가 된 것 같고요. 총 금액으로 따지면 34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1640만 정도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계산이 가능한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2명이 더 있다는 거죠. COO 브라이언 밀함이라는 사람도 역시 1700주를 정리를 했고요. 자, 브렌트 하이더 역시도 피플 오피서니까 이 사람은 이제 HR 담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700주를 판매를 했습니다. 따라서 3명이 동시다발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받게 됐다. 뉴스에도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세일즈포스의 내부자 거래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팁랭크라는 웹사이트의 화면이고요. 제가 이제 그 유료 회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요, 현재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10점 만점에 9점이라는 높은 스마트 스코어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도 굉장히 좋고요. 목표 주가도 굉장히 높고 또 블로거들도 83%나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고, 헤지펀드 역시도 지난 분기에 주식의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크라우드 위즈덤, 즉 개인 투자자 역시도 과거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보유 비중을 증가시켰고, 또 미디어에서도 100% 좋은 뉴스만 보도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하나 빨간색이 보이잖아요. 바로 인사이더 트랜잭션, 내부자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판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very negative,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섹터 에버리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에버리지에 비해서 지금 내부자들이 지나치게 주식을 많이 정리하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몇 개월, 한 1년 정도의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내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계속해서 파는 기업이 바로 세일즈포스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최근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3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경영진이 주식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산 사람도 있는 곳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은 산 게 아닙니다. 바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요. 그랜트, 어워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내부자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주식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 하나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 이슈는 뭐냐면 오토파일럿 안전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은 아니고요.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어토니 제너럴즈 오피스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 이유는 오토파일럿에 안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false advertising이니까 좀 과대 광고를 했다. 잘못된 광고를 전달해서 소비자를 혼란시켰다. 이렇게 지금 고소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고발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조지 웨스터라는 사람이고요. 2018년형 테슬라 모델 3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형이 아니죠.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을 컴플레인하고 있냐면요. 자,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에 지난 8월 달에 컴플레인을 했다. 따라서 지금 고소된 지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조사에 착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슈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팬텀 브레이킹입니다. 자, 팬텀 브레이킹은 뭐냐면요. 갑자기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 특정 물체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위험한 상황도 아닌데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팬텀 브레이킹이 나오는 거는요. 컴퍼니가 제공하고 있는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 오토파일럿을 이용할 때만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커스터머가 지금 고발한 내용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테슬라가 지금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자, 왜냐면 별로 좋지 않은 기능인데 이거를 과대 광고하면서 수천 달러나 지금 차지를 했다. 따라서 이거는 광고 쪽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노이즈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테슬라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뉴스가 겹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련된 뉴스 하나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지금 스타트업 기업인 바이오닉 AI를 거의 인수합병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인수합병이 끝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번에 보도되기를 getting close니까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스타트업 기업인 바이오닉 AI를 인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인수 가격은 200밀리언에서 300밀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바이오닉 AI는 어떤 기업이냐면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플랫폼이냐면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는 뭐냐면요. 클라우드 상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인프라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리스크가 발견되면 그거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큐리티, 즉 사이버 보안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의 시장 규모는요.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4.14 빌리언이 나오고 있고요. 자, 다가오는 2031년까지 14.68 빌리언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요.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 그렇게 되면요. 계속 연간 성장률이 15.1%를 찍을 것이다. 비교적 굉장히 커다란 시장에 한 발 진출을 했다.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도 새로운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성장하는 모습은요. 크게 두 가지의 동력을 가지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로운 고객사의 수를 늘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성장인 동력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고객사한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계속해서 교차 세일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바이오닉 AI를 인수하게 되면요.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고객사들한테 추가적으로 교차 세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2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조금 늦게 해서 굉장히 좀 서둘러서 녹화를 진행했거든요.
여러분들 시청하시는데 많은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내일은 아무 문제 없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 저는 내일 조금 더 다양한 정보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